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는요, 제가 뭐 이렇게 강의라기보다는 좀 쟁점을 소개해드리는 걸 중심으로 하겠고요. 그 중에서 사실 이 네 차례의 강의가 기획된 것이 PPA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력산업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가지고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사실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는 주로 PPA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주요한 쟁점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자꾸 2000년 이전에는 2000년 뭐 이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99년도에 정부에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것도 전력산업 구조 기본 계획이라고 지금 밑에 출처에 나와 있는 따옴표 안에 있는 거 긁어서 구글에 치시면 원래 원 문서가 그대로 지금 떠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가 있었죠. 97년도 IMF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여러 군데의 산업을 구조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마구마구 나왔습니다. 그중에 한전이 1순위에 오른 거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한국전력은요, 당시 90년대만 하더라도 삼성보다 큰 데였어요. 예, 한국전력에 내 취업을 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진짜 그런 거죠. 지금의 한전의 위상 계획하고 90년대의 한전의 위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IMF는 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계속 요구를 했던 거죠. 이거는 사실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나오는데 1990년도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전력산업이 재편되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 있을 그 즈음에 영국도 전력회사가 국영기업이었어요. 그것을 발전, 송전, 배전으로 분화해서 전체적으로 민영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력산업들은 처음에는요, 아까 에디슨, 테슬라가 살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 전기를 생산을 했어요. 국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전기라는 것이 국가를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국가의 국영기업 내지는 공기업으로서 전력산업들이 이제 재편이 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에 다시 쫙 재편이 되면서 다시 한국전력공사라고 하는 기업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9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다시 그것을 민영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의해, 일본에 의해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은 OECD, IBRD, APEC 같은 데서 어쨌든 계속 전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왜 이걸 하는 거냐? 대내적인 여건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경제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IMF 이후에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해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자유주의 흐름이 1990년대 말 우리나라를 덮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당시에 있었던 계획은 4단계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있는 단계에서 1, 2, 3단계 이렇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이랬던 거죠. 발전, 송전, 배전, 한국전력공사가 한꺼번에 했었고 아주 양이 작았습니다만 아주 작은 형태의 민간 발전 사업자가 당시에도 있긴 했습니다. 아주 작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사실상 한전이 발전, 배전, 송전을 다 독점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것을 첫 번째 발전 단계에서 경쟁을 시키자. 한 군데 회사가 아니라 민간 기업도 들어오게 하고 여러 군데가 입찰을 해서 그 입찰을 통해서 전기 요금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발전 송전은 한전이 하도록 하자. 지금의 단계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대별로 발전기들이 입찰을 하고 그 요금 체계를 어떻게 정하고 돈을 어떻게 주고 그 설명을 했던 것이 사실은 이 2단계 발전 경쟁 단계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발전 분야의 공기업 이외의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요. 한전은 송전과 배전만을 담당하도록 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거래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PPA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PPA라고 하는 게 발전 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통해 가지고 직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이런 체계를 거치지 않게 되니까 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발전 회사들도 서로 경쟁을 하게 되니까 단가가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경쟁 촉진을 통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자. 이게 신자유주의 흐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다가 이제 스톱이 된 거였는데요. 지금 뭐 보여드린 이 3단계의 경우에는 그냥 발전 분야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 다음 단계는 뭘 하려고 그랬느냐? 발전 기업들끼리 경쟁을 해요. 이건 그대로 두고요. 송전 회사는 그대로 둡니다. 그 대신 배전 회사를 여러 개를 두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배전 회사는 뭐냐? 아까 발전, 송전, 배전에서 배전은 우리 동네에 있는 전봇대 같은 거예요. 송전은 송전탑 같은 거죠. 자, 예를 들면 GS나 SK에서 전봇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 집 근처까지 SK의 전봇대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발전 회사만 민간 기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배전 부분들도 경쟁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자유로운 경쟁을 더욱 촉발시키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에서는 뭘 하는 거냐? 발전 회사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입찰을 하고요. 그리고 배전망 자체를 완전히 다 개방을 해서 소비자가 배전 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앞부분은 보시면 A라는 소비자는 A 배전 회사에서만 받고 B라는 소비자는 B라는 회사에서만 받게 돼요. 과거의 소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사람은 진로 소주만 살 수 있는 거죠. 예. 내가 부산에 가서 부산 소주 살려면 부산을 내려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 건데 4단계가 되면은 서울에서도 서울 소주, 부산 소주, 제주도 소주 다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하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우리나라에선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통신이에요, 통신. 자, 예전에는 한국통신, KT만 있었습니다. 모든 전화도 다 한국통신 전화만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베이쿰이 생겼죠. 그리고 중간에 인터넷 사업자들은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LG, SK, KT 이런 사업자들이 생기는 거죠. 4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지금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 판매 시장까지도 나누어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뜰폰이라고 들어보셨죠? 핸드폰 우리 SK, LG, KT 이 사람들은 자기 망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자기가 안테나도 세우고요. 중간에 통신선도 깔고 그래요. 근데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기 망이 없어요. 나는 SK 망을 빌려서 쓰겠습니다. 나는 KT 망을 빌려서 쓰겠습니다. 그 빌려서 파는 접수만 받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SK의 선을 빌려서 쓰는 알뜰폰 사업자입니다. 그럼 SK보다는 조금 더 싸게 공급을 해주죠. 대신 몇 가지 마일리지 카드, 뭐 혜택 이런 것들은 좀 줄지만 내가 쓰는 요거만큼은 더 싸게 가는 거죠.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걸 통해서 전력 산업에서도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계획을 언제 할 생각이었느냐? 99년도 1월 달에 이 계획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연말까지 다 하고 나서 원래는 4단계까지를 2009년 이후에는 4단계 소매 경쟁까지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단계 먼저 한전의 발전자회사를 쪼개고, 사실은 이 쪼갠 것은 앞서서 저도 사실 정확하게 이름을 다 외우라면 힘든데 한전의 발전자회사 5개의 동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뭐 이렇게
발전소 이름을 정하잖아요. 동서남북도 아니고 남동발전도 있고 서부발전도 있고 뭐 이상한 이름인 거죠. 당시에 발전소를 5개로 쪼갤 때 핵발전소는 아예 한수원으로 해서 따로 띄워놓고 화력발전소를 동등하게 5쪼가리로 나누게 됩니다. 왜? 5개 중에 1개는 해외에 매각할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왜냐하면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도 그 중에 1개를 이 덩어리 큰 걸 사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각을 여러 개를 내놓으면은 1개를 팔기가 더 쉽겠죠. 예, 그런 생각으로 해서 5개 플러스 1개 해서 발전소를 쪼개 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한전의 파업이 벌어지고 국민들이 한전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러고 해외 매각 반대 흐름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진행이 안 되게 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SK, KT, LG 핸드폰 사업자가 3개 있는데요. 그리고 핸드폰 사업자의 요금 체계는 정말 몇 개 있는지 사업자들도 잘 모릅니다. SK 한 군데 업체만 해도 그 요금 체계가 몇십 개가 돼요. 근데 그것만큼 경쟁이 돼서 핸드폰 요금이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예. 그리고 사실 메뉴를 그 요금 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또 마케팅 기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10초 통화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무제한 요금제, 누구는 300분 요금제, 누구는 200분 요금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 아마도 통신사업자들은 10초 통화하는데 들어가는 단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감추고 중간에 마일리지도 넣어줘요, 포인트도 넣어줘요, 극장도 넣어줘요, 뭐 이렇게 해주면서 가는 거죠. 사실 전력산업도 해외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갑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전기 판매 사업자 중에 저 야구단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기 회사에 가입하시면 유명한 야구 선수의 사인볼을 드립니다. 뭐 이런 종류의 마케팅도 하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가스 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기도 하고 전기 사업자가 가스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통신 사업자가 가스를 판매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완전 자율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전력 산업만 개편한 것이 아니라 가스, 통신, 전력도 중간에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망 사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 비슷해요. 한전의 대리점이나 통신사의 대리점이나 가스 판매업소의 대리점이나 사람 앉아 있는 건 비슷한 거죠. 콜센터 운영하는 거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또 각각의 산업들이 포화가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늘 수 없는 거죠.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집에 가스 다 들어가고 있고요. 전기 안 쓰는 집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낮은 단계부터 통합돼서 서로 통합 단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유선 전화만 썼었는데 유선 전화에다가 핸드폰 끼워 팔고 인터넷 끼워 팔고 IPTV 끼워 팔고 내비게이션도 그냥 공짜로 쓰게 해주고 이러다가 더 이상 끼워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전기도 끼워주고 가스도 끼워주고 실제로 SK 같은 기업, LG라는 GS라는 기업은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 역사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금 흘러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민영화가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해외의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이 1990년도부터 이 흐름이 있었고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이제 공기업 체계가 국권이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비중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어떤 정책을 접하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해외 사례 없냐, 외국은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맞는 100% 맞는 건 없고요. 왜냐하면 다 외국은 민영화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핵발전소는 민영화가 안 되냐?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쿠시마 사고에 있어서는 도쿄전력 민간 기업이었어요. 예. 민간 기업이 핵발전소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민간 기업이 다 핵발전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측면들에서는 해외와 우리의 좀 차이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아마도 올해 내년까지 가면서 전력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당장 대선이 있지요. 이거는 사실 대통령 선거급의 정책적인 레벨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도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빨갛고 뭐 이렇게 초록색 있는 이게 이제 2017년도 대선에서 당시 이제 심상정 후보하고 지금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지금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가 같이 정책 협약을 맺었던 내용 중에 한 개입니다. 발전 공기업을 지금 5개 플러스 1개, 6개였는데 그거를 지역가치를 좀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편해 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본 거죠. 왼쪽 편에 있는 거는 기후 솔루션이라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전력산업 구조 개편 특히 민간 기업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에서 낸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외 사례를 분석해 놓은 건데요. 제일 왼쪽 편에 보이시는 수직 구조 있죠. GTDR 영어로 써 있는데요. 그냥 밑에 다 써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 배전 사업자, 송전 사업자, 소비자 C까지 내려가는 거죠. 전통적으로 한 덩어리로 과거에 있었던 것에서 가장 오른편에 4유형이라고 되는 거는 발전 사업자 여러 개 있고 송전 배전 사업자 있고 그리고 중간에 판매 사업자들 여러 개 있는 서로 교차도 가능한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논의들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일본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이 2016년도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력 산업의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까 소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따라 난 도쿄에 산다. 그럼 도쿄 전력 전기만 살 수 있고 오사카에 산다. 그럼 오사카 전력의 전기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완전히 다 풀어서 가스까지 다 이제 했고요. 일부 분들은 이제 생협 같은 데가 이렇게 전력 판매 사업자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일본은 굉장히 생협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그 오사카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생협들 사례들도 같이 가서 보고 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건 사업의 영역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협이 굉장히 많이 가입자들을 모으고 했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일본처럼 생협이 잘 되는 곳에서도 큰 생협은 뭐 조합원 수가 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그 생협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서도 랭킹 순위가 5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전력 시장을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요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는 파업은 한전노조가 아니라 발전노조였습니다. 제가 아까 한전노조라고 그랬나요? 중간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두 개는 다른 노동조합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전노조는 한국전력에 소속돼 있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이제 노동조합이고요. 발전노조는 아까 보여드렸던 5개 발전 자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발전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주노총 산하고요. 저기 한전노조의 경우에는 한국노총 산하. 그래서 이제 상급 단체도 다르고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전력 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으면 배전에서도 한 지역에 송전솔로를 여러 가지 따로 있는 형태인 건가요? 그럼 송전솔로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질문. 제가 아까 놓치고 간 거 잘 해주셨습니다. 1, 2, 3, 4단계까지 왔는데 발전회사, 배전회사는 여러 개가 있죠. 송전회사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가장 그 신자유주의적이고 가장 민간들이 경쟁하도록 하는 그 시스템에서도 한국의 그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송전회사는 한 개로 가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토가 좁고요. 그리고
송전은 사실 돈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송전 선로를 여러 개 회사가 서로 경쟁을 한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예, 어차피 한 지역에서 한 지역까지 전기를 옮기는 거는 선로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걸 경쟁한다는 거는 그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력산업 개편에서는 발전과 배전 그리고 판매 시장을 서로 개방하는 그것만 얘기가 되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 제가 놓친 거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PPA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PPA는 아주 원론적인 측면에서 마치 농수산물 직거래하듯이 농촌에서 생산한 우리 과일이나 여러 가지 채소를 막바로 도시에다 파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됐었는데 최근에 PPA가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은 그거보다는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PPA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 RE100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RE는 재생에너지 리뉴어블의 R이고요. 100은 100% 할 때 그 100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만들어져야겠죠. 자, LG전자가 있어요. LG전자가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RE100이라고 합니다. LG는 아직 선언하지 않았는데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IT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K가 최근 들어서 선언을 했고요. 자, 내가 쓰는 전기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첫 번이 내가 100%가 되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애플은 핸드폰 만들기도 바쁜데 발전 회사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들 수 있겠고요. 모든 회사가 다 발전 사업 본부를 갖고 있어야만 하냐? 뭐 이런 고민들도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더 큰 문제는요. 돈이 들어가는 거죠.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전기만 내가 필요하면 사오면 되는데 내가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사오는 것처럼 전기만 사오면 되는데 내가 굳이 발전소까지 건설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유인책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전력 구매 방식에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한 개가 PPA인 거죠. 한 개는 뭐냐? 자,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기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전기를 직접 사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러려면 이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저 업체에서 전기를 사고 싶어요. 그 살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겠죠. 한국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죠. 왜? 모든 전기는 한전에서 사야 되는 거니까요. 한전은 석탄전기, 핵전기, 가스전기, 태양광 전기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파는 회사니까 나는 재생에너지만 살래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거래하는 방법. 두 번째, 아까 REC라고 말씀드렸죠. 이 REC는 전기를 사는 게 아니라 딱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딱지를 내가 삼으로써 내가 그 전기를 사지는 않지만 그 전기 사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지금도 RPS 의무 할당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발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REC 딱지를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내가 태양광을 사고 싶은데 태양광은 지금 다른 전기보다 전기요금이 좀 비싸.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좀 더 얹어줄게. 녹색 요금제라고 부르는데 또는 프리미엄 요금제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요금을 더 쳐줄 테니 그걸로 재생에너지 전기 산 걸로 치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크게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RE100을 준비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전세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사실 자가 발전을 제외하고 PPA 인증서 구매 녹색 요금제는 작년도까지는 국내에서 할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전부 다 막혀 있었고요. 그러다가 올 초에 국무회의 통해 가지고 요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1월 4일자니까 이제 얼마 안 된, 채 한 달도 안 된 얘기인 거죠. 이 중에서 PPA는 한전을 통해서 하는 PPA는 가능하도록 됐고요. 녹색 요금제 바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했고
REC 인증서를 사는 것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제도가 부족해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100%못 써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숨통이 터진 거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EC 인증서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위에 나오는 내용 있죠.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자,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RPS 의무 할당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게 REC 딱지를 판매합니다. 그러면 그 딱지만큼 나는 의무를 채웠어요 라고 하는 하늘색 제도가 원래 있던 제도입니다. 그 밑에 주황색으로 나온 제도가 새로 생긴 거죠. 그거 파는 거 말고 이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RE100 인증서 거래 시장에 REC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는 재생에너지 100%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기업은 이 시장에서 REC 딱지를 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쓴 전기가 전체 얼마인데 요 REC를 모아봤더니 이게 100%가 되네. 그러면 너희는 재생에너지 100%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100%다라고 가는 거죠. 녹색 프리미엄 제도는 말 그대로 프리미엄을 붙이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나오죠. 기본 원래 전기 요금이 우리도 기본 요금에다가 전기를 쓰는 양만큼 전력량 요금이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녹색 프리미엄 요금을 하나 더 붙여서 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산업용이든 일반용이든 다 상관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거만큼을 너는 재생의 에너지 전기를 쓴 걸로 인증해주는 인증서를 주겠다는 겁니다. 뭐 쉽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질문에 나왔었잖아요. 내가 쓰는 이 전기가 석탄 전기인지 가스 전기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가게 되면은 그것만큼의 재생 에너지를 한전이 더 이제 사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딱지를 붙여가지고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자는 게 어차피 취지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제도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PPA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제3자 PPA는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한전이 아니면은 전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자한테 사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그 기업에 뭐 애플이면 애플, 구글이면 구글에 파는 겁니다. 일종의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만 하는 거죠. 이러면은 기존에 있는 법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한번 볼까요? 녹색 프리미엄으로 구매하는 경우 재생에너지를 다시 한번 REC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재생에너지가 REC와 녹색 프리미엄 모두에 해당한다면은 중첩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중첩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녹색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내가 한전에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기를 판매하는 단에서만 쓰는 거고요. REC를 판매하는 거는 재생에너지 사업자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내가 예를 들면 애플, 구글 입장에서는 둘 다 할 수는 있죠. 둘 다 할 수는 있는데 두 개는 완전히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녹색 프리미엄 제도가 바로 시행된다면 재생에너지 설비가 RE100이 시급한 대기업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이제 이후부터의 이제 기본적인 쟁점입니다. 자, 대기업들은요 기본적으로 왜 RE100을 하려고 할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기업이 착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구글, 애플 이런 데들이 하는 데들은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재생에너지 100%를 하면은 일단은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져요. 우리 애플 쓰시는 분들 최근 나온 애플 핸드폰 충전기 안 주잖아요. 예. 환경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하지만 아무도 그게 환경이 아니라 원가 절감이라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환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회사의 이미지가 높아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미 재생에너지가 석탄 화력하고 크로스오버를 했어요. 더 싸요. 예. 재생에너지 100%가 쓰는 게 전기를 그렇게 비싸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녹색 프리미엄 제도는 외국의 경우는 별로 필요 없는 제도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예, 어쨌든
더 싸요. 또 나는 지금까지 발전 사업자한테 전기를 사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전기 판매하는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시면요, 거래로 오고 가고가 돼요. 중간에 새로운 신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측면들에서는 아리백을 하는 것은 나한테 기본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또한 나한테 납품하는 업체, 애플이면은 안에 배터리도 있을 거고 LCD도 있을 거고 부품 대출하는데 너희도 아리백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처럼 그런 회사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자국 내에서 관련한 기업들이 야, 너희가 아리백을 하려면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 있어. 또 이제 쭉쭉쭉 가서 새로운 신산업을 새롭게 개척하는 거죠. 과거에 전기만 사고 팔던 이 한 개의 사업이 아니라 다른 부가 사업이 마구마구 생겼어요. 자, 전 세계는 전기가 이제 쓰는 양이 옛날처럼 늘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막 확대 재생산해서 막 전기 소비량 늘어나고 발전소 펑펑 짓고 다 끝났어요. 근데 사업은 확장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전력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활로를 좀 찾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럼 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민간 기업이 나 아리백 할래요 라고 해서 사는 전기 양하고 삼성이나 LG, SK가 쓰는 전기의 양은 차이가 클 겁니다. 뒤에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알고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양의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전력 판매 시장에서 대기업과 민간 기업, 일반 등등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는 도매로 사고 심지어 삼성 같은 데는요, 전기 220볼트로 안 삽니다. 34만 볼트, 3, 4, 5kV 송전탑으로 막바로 끌어 당겨가지고 자기네가 변전해가지고 써요. 예, 당연히 전기 많이 쓰니까 당연히 더 싸겠죠. 왜? 한전이 쓰고 있는 변전 설비 안 쓰니까. 예, 그럼 당연히 도매로 쓰는 거니까 더 싸겠죠. 그런 측면들에서는 대기업과 일반 기업들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들에서는 사실 체리 피킹이라고 하는 뒤에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사실 싼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혹시 그 개인적으로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10년 전에 태양광 만드신 분들,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선각자셨어요. 예. 근데 10년 전 판넬이 지금까지 오면은 10년이 묻기도 했고요. 당시의 단가가 지금의 10배보다 더 비쌌습니다. 훨씬 더 비싸죠. 예, 단가가 안 맞아요. 태양광 판넬의 단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설비는 노후화되고 있고요. 당연히 싼 거부터 다 들고 가겠죠. 예,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후에 생길 거다.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남은 거는요. 그렇게 해서 REC를 사고 팔고 이렇게 한 거 말고 왼쪽 편에 있는 물리적 PPA. 이거는 현재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내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한테 직접 나 전기 사고 싶어요. 이런 거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국회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법을 좀 내놓고 있고요.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열린다는 것은 아주 작게는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데가 재생에너지를 쓰는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의 전력 산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큰 그림도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요. 다음에 나오는 몇 가지 좀 고민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6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이거는 국회 법안 소위에서 이 정리하면서 PPA 관련해서 쟁점으로 정리한 거를 제가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현재 6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3번 체리 피킹. 우리 케이크 먹을 때 위에 있는 체리가 제일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것만 싹싹 골라 먹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케이크는 퍽퍽하고 맛이 없으니까 달달한 체리만 톡톡톡 빼서 먹는, 누군가 케이크는 먹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싼 가격에 들어오는 그런 그 재생에너지들을 어떻게 이제 나중에 할 건지. 지금은 한전이 뭐
싼 재생에너지, 비싼 재생에너지 모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건 이렇게는 직거래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안 되게 될 테니까요. 근데 이게 농수산물 직거래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 분유회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뭐 농수산물 배추 직거래하고 고추 직거래하는 거 정도야 시장 전체를 이렇게 막 흐트러뜨리고 교란시키지 않습니다만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데가 직접 가가지고 배추 사고 고추 사면은 전체 시장이 한 번씩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게 있고요. 1번 문제는 이건 겁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사이에 전력 계약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건지는 정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내가 태양광 전기랑 거래를 했어요. 근데 밤에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당연하겠죠. 그럼 밤에는 한전 전기를 써야겠죠. 그러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두 군데랑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 두 번째,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 나는 공장이 여기 있는데 태양광 발전을 하는 데는 저기 멀리 있어요. 그러면은 한전의 전봇대도 써야 될 거고 어느 정도면 송전탑도 써야 될 건데, 사실 지금은 한전이 전봇대 이용요금, 송전탑 이용요금을 제대로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한전이 다 그냥 사서 다 판매했기 때문에 그냥 한전의 큰 틀의 요금 체계 안에 같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거를 정해야 된다. 네 번째 거는요. 한전이 전기를 석탄 전기, 가스 전기 살 때는 그 안에 복지 할인도 해주죠, 특례 할인도 해주죠, 사회적 약자 다 세대 다 가고 뭐 식구 많은 사람 할인해 주잖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전기 요금에 부과하는데 직거래하게 되면 그런 거 돈을 안 내겠죠.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만들어야 된다. 다섯 번째. 재생에너지 사업자하고 개통 운영자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이게 사실 일본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전력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이 전력망이 포화가 되는지 아니면 전력망이 넉넉하게 남아있는지를 사실은 전력망을 운영하는 사람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곳에 전기를 판매하고 싶은데 한전에 연결해 주세요 했더니 송전선로에 여유 분량이 없습니다. 연결하려면 당신이 송전선로 건설 비용을 내세요. 이러면 굉장히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정말 그 비용이 필요한 것인지, 이 비용을 내가 낸다면은 전기 사업에 이윤이 안 남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처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 개통 신뢰도 문제, 전기 사용자 보호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자, 태양광이 들어오게 되고 근데 밤에는 태양광이 발전을 못해요. 그러면은 한전의 전기가 들어오겠죠. 그럼 중간에 전기가 딱 끊어지는 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태양광 들어오고 요거 나가고 요거 하는 요 순간에도 전기는 일정하게 공급이 되겠죠. 그게 안 되면 집에 쓰는 컴퓨터 같은 거 그냥 폭 나가버리는 거죠. 예.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3번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제도적 차원에서 충분히 저는 보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 고민을 안 해봤던 거니까 열심히 고민해보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 대기업이 어느 정도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3자 PPA는 직거래다 보니까 한전이 얻는 이익이 더 적어서 통과는 시켰지만 굳이 장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건 이제 한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건 여러 가지 봐야겠죠. 한전은 사실은 처음에는 PPA는 별로 싫어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막 하라 그러니까 이제 제3자 PPA를 좀 하기는 하는 그런 모양 생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전반적인 전력산업 개편 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계 문제, 제일 큰 문제 고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문제들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도 많고 어떤 것들은 이건 너무 좀 복잡해서 오늘 다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그래도 짧게 고민들을 해봐야 돼서 한 번 더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전력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떡 커브. 오리죠. 빽빽하는 오리. 보통의 전력 수요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녁 땐 낮았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마치
뭐 좀 낙타등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산등성이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의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커브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하늘색 선으로 보이는 게 전통적인 이건 미국 실제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전력 수요 고곡선입니다. 평상시에는 이게 전체 전력 소비 부하는 하늘색 선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아마도 저녁 시간에 전력 수요가 많은 걸로 봐서 여기는 주택 갈 겁니다. 예, 보통 산업시설이 많은 한국의 경우에는 저녁 시간 전력 소비량보다 낮 시간 전력 소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기 때문인 거죠. 집에서 쓰는 전기가 많으면 저녁에 집에 가서 밥도 하고 텔레비도 켜고 등도 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많은 거죠. 자, 근데 빨간색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태양광 풍력 같은 것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그거를 제외하고 전통적인 화석연료, 석탄, 가스 같은 것들이 공급하는 선은 하늘색 선을 안 따라가고 이 빨간색 선을 따라간다는 거죠. 왜? 밑에 보면은 태양광이 실제로 아웃풋이 요 회색 선에 따라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침 7시에 해가 떠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한두 시에 피크 치고 저녁이 되면 뚝 떨어지는 거죠. 왜 이게 문제냐? 전통적으로는 하늘색 선에 맞춰서 발전소를 켜고 끄는 시스템을 거의 100년 동안 우리가 유지해 왔습니다. 이 전기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100년 동안 하늘색 선을 따라서 움직여 왔어요. 근데 갑자기 주황색 선이 딱 생긴 거예요. 골치가 아픈 거죠. 그리고 이게 심지어 예측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태양광이 갑자기 제로로 떨어지겠죠. 비가 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내일 눈 많이 온다 그럽니다. 눈이 오는 겁니다. 비는 내리더라도 햇빛이 있으니까 약간씩은 전력 생산이 되거든요. 눈은 태양광 판넬 위에 쌓여버립니다. 그래서 눈 오는 날은 태양광 생산량이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네.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게 되면은 잘 예측도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그래프를 좀 완만하게 그렸는데 저녁 5시에서 6시 올라갈 때쯤 급격하게 기울기가 올라가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해가 지니까요. 그럼 이때 발전소들을 동시에 막 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전소를 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최저 출력에서 최고 출력으로 올리는데 48시간이 걸리고요. 네, 완전히 끈 상태에서 출력 100%온 해주면은 왜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핵발전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출력으로 올리는데 48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벌써 하루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죠. 가스나 일부 발전소의 경우에는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데워진 상태에서 출력을 낮춘 상태로 이제 스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동시에 모든 발전소들을 돌려줘야 되니까 기존의 전력 시스템으로는 공급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전력이 좀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느냐.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전체 전력 중에 50%를 재생에너지로 그것도 풍력으로 채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다만 조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전력망들이 연결돼 있어서 내가 전기가 부족하면 옆에서 좀 끌어당겨오고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서는 조금 더 우리보다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 중에 3% 4%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뭐 일부 지역에서 정도만 제주도 같은 데서는 좀 문제가 됩니다만은 앞으로 20% 이상 재생에너지 비중이 됐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뉴스에 더 자주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가상 발전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조그맣게 발전소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건 다음 얘기. 뒤에 거 먼저 할까요? 내가 조그맣게 발전소를 하나 갖고 있어요. 뭐 발전소 얼마 안 되고 우리 집에 조그맣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한전에 전력거래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입찰을 매번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걸 대행해주는 대행업자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인 거죠.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중개만 해주는 사업자들인 거예요.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었죠. 기본적으로 발전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할 정도면은 당연히 그런 정도의 인력이나 구조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재생에너지처럼 작은 애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신산업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이제 것이 있는데, 가상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공학에서는 쉬운 개념인 건데 일반인 분들은 조금 낯서실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전력의 수요가 있어요. 부하가 걸립니다. 부하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부하인 거죠. 즉 전기 수요가 그만큼 100만큼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뭐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다거나 내지는 점심 시간이 됐다거나 뭐 이렇게 전력 수요가 갑자기 줄어드는 일이 생기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부하가 마이너스 부하가 생기는 거죠. 즉 그거만큼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발전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마치 마이너스 발전소가 하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수요 자원을 판매하는 겁니다. 자, 하루 종일 전력의 수요와 공급은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순간에 전력수가 급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름철에 뭐 오후 2시에서 3시 에어컨을 다 켜요. 힘든 거죠. 근데 누군가도 매우 고맙게 그때 나는 공장 문을 닫고 전기를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준다면 그만큼 굳이 발전소를 켜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이거는 마치 발전소가 하나 있는 것처럼 효과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 자원을 판매하는 거죠. 자, 내가 전기를 이 시간에 원래 100만큼 써야 되는데 나 100만큼 안 쓸래. 대신 나한테 돈 얼마 줄래? 라고 입찰을 거는 거죠. 그럼 누구는 50원, 누구는 100원, 누구는 1000원. 여기 1000원 제일 많이 주네. 너희한테 팔게. 이렇게 해서 수요 자원을 판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시스템도 있는 거고요. 분산 발전도 대표적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큰 당진, 보령, 태안, 뭐 울진 이런 데 있는 것은 원거리 대량수 수송을 하기 위한 것이죠. 필수적으로 초고압 송전솔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인근 지역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 집에 설치된 미니 태양광 같은 겁니다. 이런 발전소를 설치했어요. 내가 이 시간에 100만큼의 전기를 쓰는데 우리 집 미니 태양광이 20만큼 전기를 생산해 주네. 그러면은 나는 전기 매타기에 80만큼만 전기 매타기가 도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으면 저쪽 단 멀리 있는 단에서 보면 거기 그만큼 발전소가 있겠네 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분산형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것도 큰 틀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전력산업의 빈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규모가 작은 자가용 형태의 태양광들이 많아지면서 아까 보여줬던 전력의 이 수급 그래프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더 커브 같은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전력산업에서 크게 달라지는 표입니다. 이걸 이제 더 커브랑 연결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지금은 전력 거래를 하루 전에 입찰을 합니다. 내가 다음날 발전소를 킬 수 있고 1kWh에 70원이에요. 80원이에요. 이렇게 거는 거죠. 앞으로의 전력 거래 시장의 최종적인 목표는 전력 거래를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1시, 2시 평온하게 전력수가 변할 때의 전력 가격하고 태양광이 이제 막 져들어서 막 모든 발전소를 다 켜야 돼요. 정말 바쁠 때죠. 이때 전기요금하고 당연히 이 오후 시간대 이때가 전기요금이 더 비싸겠죠. 그러면 내가 전기를 어디다 저장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ESS 같은 사업자들입니다. 큰 배터리를 갖고 있어요. 전기를 언제 판매할지는 내가 정하면 돼요. 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밤에 파는 것보다는 이 시간에 파는 게 더 가격을 많이 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없던 전력거래 시장들이 또 마구마구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들이 과거하고는 다른 측면들인 거고, 과거에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에서 단순하게 각각의 사업자들을 경쟁시키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2010년대 지금 전력 거래는 과거에 없던 신시장을 자꾸 창출하면서 그걸 통해서 무언가의 시장을 무언가의 이윤을 계속 창출하는 것을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이것이 갖고 있는 양면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전력 산업에서는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하지만 반면 그것이 하나하나의 또 비용이 되겠죠. 전기요금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요 반응 시장이 대표적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발전기 왼쪽 위에 보시면요. 발전기 C, B가 있는데 발전기 A만큼이 수요를 줄이게 되면 발전기 A가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러면은 그 가장 피크에 돌리는 발전기가 제일 비싸잖아요. 아까도 S&P 요금 보셨잖아요. 제일 싼 거부터 돌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위의 발전기는 제일 비쌀 수밖에 없어요. 얘를 안 돌릴 수 있다면 당연히 예를 들면 얘 전기 돌리는데 100만큼의 비용이 든다. 그러면은 한 60이나 70 정도만 수요 관리하는 사람한테 주고 내가 안 돌리면은 그게 더 이익인 거죠. 예. 이런 종류의 매우 시장 경제적인 그런 체계들이 전력산업 전반에 이미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풍력 제한 얘기를 이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이미 전체 전력의 지금 한 15% 가까이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있고 피크 때는 40~50%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가 바람이 좋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주도는 태양광 별로 없어요. 다 풍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크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전력의 수요 공급이 일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보시면은 기력발전소, 복합화력, 내연기관 발전소들이 있단 말인 거죠. 근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쭉 가는 상태에서 바람이 좋아서 모든 발전기가 다 돌고 마침 그날이 쉬는 날 또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날이면 전기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럼 남은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발전소를 멈추게 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이런 그 내연기가 기존에 있는 발전소들은 응동성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켰다 껐다 하는 이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발전소는 그대로 두고 풍력 너희를 돌리지 마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0번 정도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고요. 해외의 경우 보면은 해외의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발전소 출력을 중단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니까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전력 수급에서 어떤 걸 먼저 끄고 어떤 걸 먼저 켜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원칙과 계획들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는 전력망을 운영하는 운영 사업자가 독립성을 가지고 사실 제대로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었던 발전소들을 더 돌리게 되는. 왜냐하면 그게 더 관리하기도 편하고 옛날부터 해왔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뉴스는 많이 나올 거고요. 많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늦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전력산업은 새로운 쟁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매우 기술적인 쟁점들도 몇 개 있습니다. 뭐 주파수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막 복잡한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 얘기는 좀 뺐고요. 크게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새로운 쟁점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본의 논의는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 왔습니다. 아까 이런 걸 보시면서 이런 것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새로운 이윤 창출, 산업 창출을 위해서 그동안 움직여 왔고요. 반면 운동진영의 논의는 굉장히 더딘 편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 PPA를 둘러싼 논의들 앞으로 더 많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저는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전력산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공기업이 전력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특히 재생에너지가 새로 생기는 가운데서 그냥 한전이 하고 뭐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 즉
사실 공공성과 공기업은 1대1로 대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공공성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에서 전력산업을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좀 강의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토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안들이 있다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좀 질문들 받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더 보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